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보건입니다. 신요섭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곧바로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경고 나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19일차 병원행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단식 19일 만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장 강행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검찰의 술수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통계 조작 충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부 동안 고용률은 사상 최고, 불평등은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겨냥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맹비판하면서 전현 정권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강욱 운명의 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의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벌써 2차 파업 걱정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미국 뉴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해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군사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뉴욕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 4박 6일 동안 이 미국 뉴욕에서 촘촘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특히 첫날부터는 이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등 이 양자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귀국 직전까지 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양자 그리고 소다자 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만나게 될 이 국가 정상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무려 3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전례를 참기 힘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양자회담을 빼곡하게 잡아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임 기자,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런 총력전 성격으로 봐야겠죠? 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만 무려 30개 정도라고 하고요.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50개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2주 전에 G20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 때 했던 양자회담과 합해서 70개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회담을 진행한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거다라면서 이 기네스북에도 도전할 거다라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많은 나라와 만나는 건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건데요. 관련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향연장인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진행되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일 겁니다. 참석한 정상들이 차례로 하는 연설인데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 협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출국 전에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다른 이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공고하게 결속을 할 것이다. 또 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 압도적 그리고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이 이 한미 양국은 재확인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유엔을 찾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할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내일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러시아에 맞서 국제사회 결속을 호소할 예정이고요. 또 자신이 제창한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를 한다고 합니다. 20일에는요,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공개회의에 참석을 할 계획인데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양국 모두 참석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상의 전쟁 중에 적국 러시아 대표와는 좀 공개적으로 대면을 하는 극히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국 정상과 별도로 회담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과 회담도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황 기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걸 지원을 한 겁니까?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3조 7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할 바 있었는데요. 내년에 3억 달러 무상 지원, 2025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20억 달러를 유상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통상의 2배가 넘는 규모, 향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었는데요. 잠시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에 기여함은 물론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의 경험을 살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표한 건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DPA 통신에 따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서 이번 주 기존 방위 협정과 이 기타 지원 패키지를 이행한 데 있어서 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원 국가들을 나열을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요, 이 한국의 새로운 재정 지원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 정부가 콧불소 2대를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콧불소가 뭐냐면요. 후방 지역 지뢰를 제거하거나 전방 지역 지뢰지대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국산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의 별명입니다. 이게 살상 무기는 아닌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적 방어선을 돌파할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장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뢰 제거 장비를 포함한 비살상 물품 지원과 전후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죠.
또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지뢰 탐지기와 이 지뢰 제거기 지원을 더 확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탄약 등 북한의 러시아군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러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왕이는 그 유엔 총회는 안 가고 러시아로 또 바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한미일과 북중러 신냉전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 기조연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을 가는 것은 일단 연설의 이 북중러와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일단 부각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가 북중러의 어떤 이런 이 유착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세계 평화를 위배하느냐. 특히 지금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임이사국과 함께 미국도 들어가 있고 상임이사국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합의한 거거든요. 문제는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또 북한에 어떤 기술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이 각 나라가 다 한 표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물론 뭐 선진국도 하지만 실제로 표를 지금 모으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사우디에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선 투표를 할 경우에 이탈리아 표를 만약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무리하기라도 30개 국가를 정상회담하는 건 이 표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 예. 지금 북중러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밀착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된 사안이니까요. 이게 이 국제적인 어떤 안보 위협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있긴 한데요. 예. 작년 최초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고 자유와 연대라는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의 어떤 첫 발을 내딘 장이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체제로 가는 주춧줄 첫 시작을 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금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AP 통신과의 사전 인터뷰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고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정도여서 실제 통상적으로 외교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리반이나 왕이 외교부장 최고위급 외교회담도 있었고요. 예. 11월 달에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북한, 러시아 또 북한 간에는 이제 3자의 여러 정상회의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 북중러 한미일 대립 구도가 돼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은 마쿠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 또 대화 관계로 계속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중러 한미일의 어떤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거를 가장 중심적인 어떤 외교 메시지로 전하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이제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은 강조를 하실 수도 있대. 적어도 중국의 역할이나 향후 러시아의 역할에 있어서 한국이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는 놓고 좀 말씀을 하고 연설해 주신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로 단식이 19일째였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직자들이 의료진을 호출을 했고 강제로 이송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처음 후송됐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자님. 그렇죠. 예. 응급 조치를 한 뒤에 병원을 옮겨서 뭐 회복 치료 중이다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오전에 그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고 또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전 6시 55분쯤 이 당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119 구급대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침낭으로 몸 전체를 감싼 이
대표가 들것에 실려 나왔고 이 국회 인근에 있던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이 생리식염수 투입 등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녹색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그 전문의들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 주말이었던 어제도 민주당에서는 119를 불렀었는데요. 이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구급차가 그대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 보시고 민주당 측 설명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전 7시 23분경에 119 구급대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도착하여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이거 맞으셨나요? 지금 자세한 응급처치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에는 그 단식 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루라 기자 설명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주말부터 이 대표한테 병원행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걸 거부했던 거고요. 오늘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임 기자, 그러면 이 대표 단식은 오늘 19일째로 끝나는 겁니까? 이 대표가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들은요, 이 대표가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다라면서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계속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논의는 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표가 단식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좀 보여왔던 만큼 다시 단식을 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링거 단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 유지를 위한 링거는 맞되 단식은 계속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등의 조건을 내걸고 23일간 단식 투쟁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엔 김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간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링거 단식의 경우 이 진정한 단식 투쟁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도 있어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들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식은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요. 근데 단식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계십니다. 계속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현재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의사 표현이 안 될 정도라고 하셨죠? 네. 병원 입원해서라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이렇게 의지 표명하신 것도 없다는 거죠? 네, 아니 그 오전에 만난 분은 대표가 의사 표현이 전혀 안 된다고 지금 그 정도 심각했다고 지금 오전에 지금 최고위원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만하고 병원 가시라고 했을 때 당 대표께서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손짓이든 간단하게 말을 좀 그랬는데 전혀 못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 단식은 이번은 처음이 아니고요. 2016년 성남시장 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11일째에 단식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일주일 더 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단식을 비판만 하던 여당에서도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싸늘한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세게 부딪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앞서도 그렇고 오늘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디 일부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그 반응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누가 단식 중단을 막았나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이제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즉각 분노가 터져 나왔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의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다. 이런 인면수심의 정권, 이런 조롱 정권은 없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 2번 요청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단식의 명분은 없다.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에
뜬금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함께 했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요, 지난 목요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한테 단식 중단을 요청한 후에 지난 토요일에도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었고요.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 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다라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비는 동시에 이 단식으로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그 단식과 관련된 출구 전략이라는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당 차원에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단식하는 동안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죠. 물론 이게 실질적인 조사가 됐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당사자 조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언제쯤 청구할지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불과 2시간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청구됐던 이 첫 번째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이 다시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그 혐의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그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이죠. 그러니까 민간업체에게 이익을 몰아주느라고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인데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를 해서 이 측근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제를 해서 200억 원 그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보고서 이 200억 원 배임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 예.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뇌물인데요.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등 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800만 달러 뇌물 혐의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또 별개로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검찰이 오는 18일, 그러니까 오늘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단독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날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후송이 된 거기 때문에 후송된 사람한테 영장을 쳤다 이런 선후 관계는 맞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검찰이 이 대표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런 원칙을 앞세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좀 청구를 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엔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주무부처 수장인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이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은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자, 황 기자, 오늘 저 한동훈 장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성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또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이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리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정치영장이다. 원내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오늘 12시에 우리 당의 모든 소속 의원들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들은요, 조금 전인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면서 인간띠 잇기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이 대규모 중앙위원 규탄 대회도 진행을 하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청구가 됐고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도착을 하면은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공은 이제 국회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수당인 민주당한테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요. 이 남은 국회 일정을 따져볼 때 모레죠. 오늘 수요일 이 본회의 보고 후에 목요일 표결 혹은 목요일 본회의 보고 후 다음 주 월요일 표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면서 오늘 목요일 표결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오늘 수요일에 보고가 되면 국회법상 72시간 내 본회의는 목요일뿐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후폭풍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전망대로라면 3일 후 이 대표 체포안 표결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이 대표가 그때까지 얼마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혹은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 지점이 체포안 표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부터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친명계로서는 이 부결 의견으로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요.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체포안이 국회로 회부될 경우 당원 총결집 등 이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다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면 이 당이 방탄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던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 대표 체포안 그 표결 결과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 내에 가라앉아 있던 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서 나온 친명계와 비명계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결해달라고 선언하는 순간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만약에 또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이제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하자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비상의원총회를 거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 또 내각 총사퇴와 함께 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오늘 긴급의총에서도 해당 결의사항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의총에 앞서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마련을 했던 이 결의문
결의문 초안에 비해서 이 최종 결의문의 강도가 세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강공 카드를 꺼내든 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하더라도 싸움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원들의 이 뜻을 모아서 이 대표 단식 중단의 출구를 찾고 또 격앙된 지지자들로 달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대정부 비판에 주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말을 아꼈고요.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가 건강을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재명 대표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총리님 해임 건의안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총사퇴 얘기도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전국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수위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은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대표의 단식의 명분이 없다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예. 아무 물건이나 잡아서 던지듯 총리 해임 등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어떤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뜬금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이 해임 건의안 발의 시점과 이재명 대표 체포한 표결 시점이 거의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도 나왔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뜬금없다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하겠다, 검사 탄핵하겠다, 우리는 장외로 나가서 투쟁하겠다.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된다면 그 시점이나 그것이 부각되는 시점도 아마 체포 동의안 표결 시점과 저는 거의 맞물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이 대표 단식이 시작부터 명분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당내에서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효과는 변화는 끌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 단식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정치적인 단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본인이 이제 의도했을까라는 걸 따져보면 아마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내의 이제 비명계라든지 이런 어떤 이 비명계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보이는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단식이 진행되면 될수록 특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단식을 중단하는 거. 저는 굉장히 그게 상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재명 대표에서 제일 비판이 셌던 박지원 전 위원장마저 와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명계도 결국 조홍천 의원도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다가 끝내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 결국 본인이 단식을 해서 결국 당내를 통합시켰다. 통합시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단식을 안 했으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으면 아마 가결될 가능성이 꽤 높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결이 이제는 저는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일정상 보면 12월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본인의 권한을 유지하고 당대표로서 내년 총선 공천까지도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자,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다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달 때까지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본인의 어떤 이 소정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앞으로에 있을 이 전국 자체는 굉장히 파란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많은 요구 사건을 걸었지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한테 물러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할, 듣지 못할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을 통해서 당내를 결집시켜서 결국 21일 있을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렸다. 저는 그런 방탄단식이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뜬금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1야당 대표 단식이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명분이 부족했다. 처음부터 민주당 당 내부 결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1년 4개월 동안의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 이 각 장관들이 했던 정책적 실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도 그랬고요. 최근에 이정석 국방부 장관의 최상병 수사 외환 문제도 그렇고 잼버리 파행도 그렇고 교육부 이저 장관의 6월에 킬러 문제를 둘러싸고 또 입시 현장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예. 지난 1년 4개월 동안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의 난맥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재경부의 추경호 장관이 계신데요. 지금 세수 부족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내각의 한 명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대통령의 입장도 워낙 강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 내각 총사퇴 요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단식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4개월의 총체적 국적 난맥이 결국 국민들의 요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모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지금 받아 안고 이런 정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명분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금 이런 태도들 시청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운명의 날을 맞는 민주당 의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의원인데요. 잠시 뒤에 한 20분 뒤면은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느냐 지켜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죠.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8개월 만이고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되는 건데요. 최강욱 의원은 대법 판결을 앞두고서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미소 띈 얼굴을 보여서 이게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최 의원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최 의원이 변호사 재직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9개월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줬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확인서로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두 곳에 모두 합격하면서 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데요.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의원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이 강한 불만을 표현한 바 있는데요.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거, 그리고 최 의원 측이 앞선 재판에서 문제를 삼은 건요,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이었는데요. 그 증거라는 게 뭐냐면은 이 조국 전 장관 집 PC 저장 매체에서 나온 이 인턴 확인서 등이 위법한 증거로 수집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정경심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이 정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이 저장 매체를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에 임의로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때문에 이제 최 의원 측에서는 이 PC의 실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죠. 정경심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자산관리인에게 저장 매체를 넘긴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다라면서 당시에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업무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으로 대법원에서 4년형을 확정을 받았던 정 전 교수 사건에서도 정 전 교수 측이 최강욱 의원과 똑같이 소유자 상관없이 포렌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산관리인이 이미 제출한 이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의 하드디스크, 또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이 모두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었거든요. 지난 2월 1심이 선고된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방이 오가다가 6월 달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전원 합의체로 보내지는 건데요. 예. 이번 전원 합의체 선고의 쟁점은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이 정경심 교수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인정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 저장 매체의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만약 대법 전원 합의체가 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에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재판은요, 곧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의 마지막 전원 합의체 선고다, 이런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죠. 예.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2심이 지난해 5월에 이제 선고가 났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1년 3개월을 끌었던 그 판결이 그 대법원장 그 퇴임을 엿새 앞두고 열리게 된 겁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에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원 합의체 선고이기도 한데요.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 재판을 주재하는 것은 1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9월 18일 월요일이라는 선고 날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거든요. 통상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돼 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에 재판을 하는 걸 두고 전례 없는 일이다라는 뒷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전원 합의체 구성원의 이 정치 성향을 보면 7명은 보수와 중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은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도 성향 대법관이 1명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더라도 2심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선고 시점을 두고서 김 대법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건 역시 이 김 원장의 퇴임 후에는 진보 비율이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당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전원 합의체에서 최 의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법을 악용한 치졸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1년 3개월을 끌다 퇴임 직전에 처리하는 모습이 최 의원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고 나가려는 모양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 덕분에 이 대법원 확정 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최강욱 의원의 임기는 거의 다 채워졌다고도 비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2017년 유례 없는 국정농단 사태 속에 이 사법부 수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강조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사도 듣고 오시죠.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올바른 사법 개혁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모두 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에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선고에는 참여하는 겁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주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예. 비교적 그 증세가 심각하진 않아서 잠시 뒤 열릴 이 전원 합의체 선고에는 예정대로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를 쓴 채 판결에 임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일단 뭐 최강욱 의원의 재판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 사법 지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 최 의원 사건도 거의 뭐 4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는 거고요. 대법원으로 넘어가서도 1년 넘게 만에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재판이 늦었냐 질문했더니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과연 이게 감동적인 겁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겨우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감동이라고 그런다면 재판을 왜 하는 것인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대법원에 넘어간 지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에서 왜 이렇게 끌었는지, 6개월 동안 끌었는지, 또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또 이런 오랜 시간을 걸는지, 저는 뭐 이 법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전 쟁점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심, 2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증거를 갖다가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다면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요. 결국은 오늘 어떤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일단 이 최강욱 의원의 임기가 거의 다 보장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법익에 맞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런 유명인사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반인들의 재판이 늦어진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재판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간과 돈 엄청난 소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재판, 전 이 6년 동안의 임기 동안 이렇게 재판이 늦어진 게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나요? 아니면 불편함을 준 건가요? 본인이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이 신속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건 수에 비해 법관 수가 굉장히 부족한 이유가 컸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일단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최 의원의 사건을 선고를 한 것을 두고도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꼭 그걸 의도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재판 지연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통상 대법원의 사건이 가는 경우에요. 이 사건처럼 전원합의체로 갔다는 것은 대법관 간의 법리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송달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강욱 의원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하고 또 퇴임 전에 의도적으로 본인이 임기 안에 이거 판결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벌써 더 빨리 하는 게 맞았죠. 예. 지금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바로 재판 일정을 잡았다는 것 자체에서 오히려 의도한 바가 아니라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제 동양대 PC라든가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있긴 하지만 그랬죠. 적어도 지금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는 이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합의체 심리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정이 고려돼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견 이제 지연된 것에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 선고 결과는 잠시 뒤 2시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주 감사원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부동산부터 소득 주도 성장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소득, 고용 등 이 주요 국가 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을 해서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집값 통계의 경우에는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조작이 이루어졌다면서 이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련 조작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또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4명과 함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여야는 주말 내내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산하 기관을 학대해서 국민까지 속인 조작 정권이다.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선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이 감사원을 향한 반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감사원의 발표 내용과 오늘 나온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H와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문재인 정부 그런 거 안 해요. 저도 늘 이것이 혹시 탈법 내지는 비법적인 요소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늘 검증하면서 했기 때문에 통계 조작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초의 이 제보가 감사원 노조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노조에서 실제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감사원의 중간 결과 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증들이 있다는 물증들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부당한 조작 이것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조작이 되는 거죠. 야당은 일단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원 원장한테 사퇴를 종용하면서까지 압박을 한 그런 정황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토부는 한동안 하락을 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2019년 6월 말부터 이 통계 조작의 압박 강도를 높인 걸로 보여집니다. 2019년 6월에 김현미 국토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는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8월엔 부동산원 원장한테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본업인 주택 통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이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 시기에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실제와는 다르게 소폭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서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근거로 청와대가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국토부에 지시를 하면은 국토부는 이제 이걸 부동산원에 압박을 해서 최종 통계에 청와대의 의도가 반영되게 했다라는 이제 식인데요. 감사원은 특히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통계 조작 지시 이게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녹취 중에서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감사원 노조가 제보를 해서 이 감사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감사원 노조가 아니고 부동산원 노조가 제보를 한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0년 7월이죠.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이 문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당시 야당의 질문에 11%라고 답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 KB 부동산 통계를 인용한 경실련 계산은 52%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건데요. 감사원의 조사 결과 당시 김현미 장관의 11% 답변 역시 조작된 통계였으며 특히 경실련이 정부 통계가 왜곡됐다고 비판하자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국토부 간부에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질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2020년 8월에는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문 대통령 발언이 또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시장과 동떨어진 평가다. 대통령은 별나라에 사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감사원의 발표 이후에 이 일각에서는 당시 집값을 둘러싼 문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결국 인위적으로 왜곡된 그런 집값 통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까지 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자신의 SNS에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을 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서 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면서 2017년 2분기의 가계 소득이 그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니까 당시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꿔서 가계소득이 1% 증가를 한 것처럼 그 조작을 했다고 이제 지적한 것을 두고 여기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어 이 김기현 대표는요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을 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이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강경한 입장인데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란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비판이 전해진 겁니다. 특히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죠.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에. 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또 야당 반발도 계속 거셉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당은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관료 모임 사이제는 이번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라면서 감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사이제 운영위원장인 박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통계 조작 사건으로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윤 정권의 핵심 인사들 또 문 정권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코 통계 조작은 없었고요. 감사원은 그 국토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라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청와대의 개입 부분을 저희는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부처에서 어떤 부동산원과 국토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링크를 공유한 저 해당 보고서는요. 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이 소득 주도 성장 특위 위원장이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최근 발표한 것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도 통계 조작 논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데 감사 조작이라고 하는 이 야당이 비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공적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한 장관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검찰에 맡겼는데 민주당에서 조작 감사라면서 비판에 나섰거든요. 민주당이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기관이 하는 이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그렇게 근거 없이 폄훼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위원님. 지금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감사가 부동산원 노조가 일단 제보를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노조가 실제로 그 청와대의 그런 입장들, 지시들을
빼곡하게 메모를 다 해놨다,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계 조작은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이 통계 조작을 하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직접 타격을 받죠. 예. 또 그리고 우리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당시 부동산원의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이제 직접 이 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상황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위에 압박이 심하다는 것들은 이제 문제제기를 해왔고 이걸 노조가 이제 취합을 해서 당시에 경찰 정보팀에게 이걸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정보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시정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이 조사가 시작이 됐고 이번에 감사원이 그냥 뭐 조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관계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동산원과 국토부 등에 남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라든지 등등 기록에 대해서 전부 다 증거를 2만 개 이상을 지금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 감사 조작이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위조한 것인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감사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이 감사 이 통계 조작 문제는요. 정말 이거는 이 정부 기간 동안 90여 차례나 이루어져 왔다는 게 지금 감사원이 적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색을 빼고 정말 철저한 정말 누가 조작을 했고 어떤 것이 있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국가 신인도가 올라갈 겁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금 감사원 보도자료를 쭉 갖고 와서 이렇게 빼곡하게 또 쓰셨는데 이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감사원 발표가요. 감사 결과가 아닙니다. 통상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징계라든가 고발에 대한 결정을 하죠. 예. 그 내용이 보고되는 게 감사 결과 보고서인데 그리고 감사원법상 중간 보고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수사를 의뢰해야 될 어떤 상황, 증거가 인멸될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 요청 의뢰라는 식으로 하는데 현 정부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 그랬었죠. 2022년 10월 14일에 수사 요청이라는 식으로 이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실태 처분이나 고발 사안이 변경되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감사원이 이게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관련된 진술이나 발언들을 맥락을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지금 통계 조작이라고 지금 규정해버렸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그렇게 가겠죠. 근데 지난번에 서해공무원 사건도 그렇고요. 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요. 감사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고요. 현재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받았고요. 압수수색의 내용에 보면 서해공무원 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통계 조작을 기정사실에서 향후 이 수사를 계속 정치적 쟁점화하는 목적하에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 통계청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감사원이 보인 것을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톨이의 나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해서 귀국길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북한에 도착을 한다면 총 8박 9일 일정의 이 러시아 체류만
5박 6일인데 이게 이제 집권 이래 역대 최장 기간의 해외 체류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 태평양 함대와 공군 비행장을 찾았는데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이 무기 그 군사 관련 행보를 보인 겁니다. 줄곧 러시아 국방장관과 동행을 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 전략 폭격기 등 이 전략 무기들을 둘러봤고요. 김 위원장은 또 태평양 함대에 올라서 최근 그 북한이 진수한 이 전술의 공격 잠수함을 좀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관련한 뭐 질문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직접 만지면서 첨단 무기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행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수했다. 이 유압식인가 저다가. Это самолет Ту-95МС. Снаряженные 6 крылатыми ракетами. Да, поворачивается. И при этом отстреливает средства активных помех. 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용품을 선물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 타스 통신은요, 올레그 코제미아코 연해주 주지사가 김 위원장한테 드론 6대 그리고 방탄복 등 군사용품을 선물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드론 6대 가운데 5대가 자폭 드론이고요. 1대가 정찰 드론인 걸로 알려졌고요. 또 선물받은 방탄복은 열화상 카메라에 감지되지 않는 특수복이라고 하거든요. 이를 두고서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러시아의 드론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인명 살상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정상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군사시설을 시찰한 데 이어서 발레 공연까지 즐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젯밤 블라디보스토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이 연해주 주지사 등과 함께 발레 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공연 티켓은 매진이 됐고 입구에서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리무진을 타고 극장에 도착해서 이 공연 시작 약 5분 전에 극장의 4층 중앙석에 올라왔고요. 이 공연을 보다가 발레 1막이 끝난 뒤 극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 아쿠아리움을 찾아서 바다 코끼리 쇼를 관람하기도 했고요. 극동 연방대에서 북한 유학생 40여 명을 만나서 기념사진도 찍고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 이번 순방에서는 러시아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모습은 포착이 안 됐습니다. 어디서 잤다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4월에도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담 장소였던 이 극동 연방대학교 내 시설을 숙박 장소를 이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줄곧 철저한 경호 그리고 보안 장비를 갖춘 자신의 전용 열차에서만 숙박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뭐 각종 통신 장비 그리고 방탄 기능 등을 이제 두루 갖춘 그 무장을 한 그런 이제 열차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 열차 전량이 방탄은 아니고요. 김 위원장 그 전용 칸만 방탄용 철판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엄청난 무게의 장갑이 장착된 까닭에 일반 열차보다 매우 느린 이 최고 시속 50-60km로 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열차 안에는 사무실이나 접견실 등 호화로운 내부 시설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동 거리와 이 동선을 볼 때 그가 외부 시설에서 숙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경호와 보안 문제에 각별한 김 위원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네,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토왕성 폭포 인근 산길에 입산 금지 구역 이런 경고문을 붙였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그 실제 추락사한 시신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내문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잠깐 이래도 가시겠습니까?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2장의 사진이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추락사로 이제 참혹하게 사망한 등산객의 시신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 모자이크는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처리를 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이제 처리를 한 거고요. 실제 안내문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등산객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각심 주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저 적나라한 시신의 모습을 그것도 모자이크도 없이 사용한 건
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실제 이 구간은요, 일반 등산객의 출입이 금지돼 있고요. 사전에 허가를 받은 이 암벽 등반객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구간을 지나가다가 실족해서 사망한 사례 종종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선닷컴에 이 안내판을 제보한 A씨는요, 과연 유족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쓴 건지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등산객 B씨 역시 해당 구간의 위험을 경고하는 취지겠지만 수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공원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 측은요, 현재 사진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능에서 딱걸림입니다. 소라에서 보이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나팔고둥이라는 건데요. 예.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 1급으로 지정이 된 나팔고둥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는 껍데기에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팔고둥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나팔고둥은요, 불가사리, 그러니까 그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성 해양 생물입니다. 국내에서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이기 때문에 사실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팔고둥이 사실 그 모양도 좀 예쁘고 무늬까지 좀 독특하고 실내 장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이게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지난달 25일 한 공중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 예고편에 이 나팔고둥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진 건데, 당시 예고편에서는요, 출연자가 그 울릉도의 횟집 수족관에 전시된 나팔고둥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현재는 이 나팔고둥 장면은 거기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 환노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시민단체에 따르면요,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달 초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3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울릉도에서는 이 나팔고둥이 해방고둥으로 불리면서 식용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국민신문고에 이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를 해서 해당 종이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울릉도 현장 조사에서 이 나팔고둥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주민들에게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하거나 또 보관할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멸종위기 1급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하거나 이 유통,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죽일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나팔고둥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건 육지로 따지면 호랑이를 잡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고둥 일반 소라나 고둥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까? 네, 나팔고둥은요, 소라와 상당히 비슷해서 어민이나 횟집 주인들도 헷갈리기 쉽다는 건데요. 이 나팔고둥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고둥류 중에 가장 크기가 크고 최대 30cm까지 자라면서 몸체는 원볼 모양의 패각이 8층 나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 소라와 구분이 어려워서 혼동이 잦은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 멸종위기 동식물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존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을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사건 파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